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30년간 아파트 청소해가며 판사 만든 내 아들의 결혼식. 신부 대기실 뒤에 숨은 채 신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면사포를 빡빡 찢어버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청소 일을 하며 외동아들을 키워온 여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기구한 팔자였어요. 젊어서 사고로 떠난 남편. 일용직 노동자라 제대로 된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떠나버리는 바람에 저는 졸지에 갓난아이와 단둘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지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덜컥 결혼부터 했는데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그렇게 떠나가 버리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저 막막하기만 했네요. 그때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셨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근처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를 봐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하게 된 곳은 기사 식당이었어요. 그게 제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였거든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주문받고 반찬을 나르고 계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월급도 적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거기서 방세도 내고 아이 먹일 분유까지 사고 나면 남는 게 전혀 없을 정도인데다가 오래 한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일도 아니어서 식당 일을 더 하는 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식당에서 한 3년 정도는 일했어요. 중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거의 없었으니 좀 괜찮은 일을 찾을 때까지는 버텨보다는 마음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식당에 찾아온 청소업체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설득으로 청소 대행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의 일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네요. 아무것도 없는 제게 직접 일을 가르쳐 주시고 다독여도 주신 사장님 덕분에 저는 청소해서 번 돈으로 전세나마 집도 얻고 아이도 키워낼 수 있었으니까요. 종일 청소하는 게 일이라 일 자체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벌이도 나쁘지 않았기에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장이었네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제게 힘이 돼주었던 건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 그 아들이 제게는 천만금과도 바꾸지 않을 보물이었지요. 사실 저희 아들은 제가 낳아놓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와 달랐어요. 물론 외모는 먼저 떠난 남편을 쏙 빼닮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달랐지요. 공부머리는 타고난다는데 저나 남편이나 학교 문간만 기웃거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천재니 영재니 하는 아이들처럼 어린 나이에 몇 개 국어씩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학교 성적만큼은 매번 상위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야 다 거기서 거기지요. 하지만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매번 1, 2가 찍힌 성적표를 들고 올 때면 저는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물론 아이 앞에서는 누구보다 기뻐했고 또 아들을 칭찬했지요. 하지만 돌아서면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못 해주었으니까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 이후로는 내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네요. 엄마, 나 반장 됐어. 반장? 당연히 좋아해주고 축하해줘야 하는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지훈아, 혹시 반장 되고 돈 같은 거 내고 그러니? 돈?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반장 되면 돈 내야 돼? 아니다. 엄마가 괜한 말을 했네. 어쨌든 축하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땐 아이가 반장이 되면 부모가 돈도 얼마씩 내고 그랬거든요. 물론 액수가 큰 건 아니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간신히 꾸려가는 형편에 저는 그것도 부담스러웠던 거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담임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학교 발전기금을 말씀하셨어요. 반장이 되면 다들 내신다면서요. 하지만 전 그때 가진 돈이 얼마 없었고 초등학교 반장이 무슨 대수라고 그거 하겠다고 돈까지 내야 하나 싶은 생각에 그만 반장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만 거지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나 반장 안 한다고 했어? 응? 그게 선생님께서 학교 발전기금을 아니다. 그냥 엄마가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 엄마는 그런 걸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해?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부르셔서 우리 집 가난해서 반장 못하니까 다른 사람 뽑아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뭐?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나 이제 창피해서 학교 어떻게 가냐고. 엄마 미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 아들은 제 앞에서 학교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의 학교 생활은 오로지 성적표뿐이었지요. 다른 집 부모들처럼 뒷바라지 해주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잘하는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하면서도 저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네요. 그렇게 아들은 계속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나중엔 기어이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 법학과에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머리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했거든요. 머리도 좋은데다 공부까지 게을리하지 않으니 성적은 당연히 따라온 거지요. 아들이 그 유명한 대학 법학과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유난히 힘들어서 잔뜩 지친 채로 돌아왔는데도 오히려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래서 기특한 아들에게 달리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맛있는 거라도 먹이자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먹고 싶은 걸 물어봤네요. 지훈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됐어. 먹고 싶은 건 무슨. 왜 그래? 이렇게 기쁜 날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엄마가 왜 기뻐? 나 대학 가는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날의 일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때문에 반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 당한 거 다 기억한다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 아, 우리 집은 가난해서 반장도 못하는구나. 앞으로 뭔가 하려면 오로지 내 힘만으로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지훈아,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공부한 줄 알아? 이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나가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다른 애들은 학원이니 과외니 다니면서 받는 성적, 나는 죽을 만큼 해야 따라갈 수 있어서 그렇게 공부했던 거라고. 그런데 엄마가 왜 기뻐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고단했던 삶,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고 빛이었던 아들이 내심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살림이 조금만 더 넉넉했더라면 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미안하기도 했지요. 아들이 보기에 저는 아들의 대학 입학을 축하할 자격도 없는 엄마였던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 품 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생이 되었다고 바로 출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대학에 합격한 후 곧바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더니 그 후로는 집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아들이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목소리 듣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전 어떻게든 아들이 받은 상처를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질 않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의외로 아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학비 때문이었지요.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늘 전교 1, 2등이었습니다. 지방에 그다지 이름 없는 학교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덕분에 첫 학기는 입학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면제받고 들어갔지요. 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다들 날고기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 장학금이 끊기고 만 겁니다. 자녀 대학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립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거기다 아무리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숙사비며 식비며 거기다 용돈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대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아들도 처음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등록금은 아르바이트 몇 개에서 될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아들이 왔길래 반갑게 맞이했는데 아들은 대꾸도 없이 가방에서 고지서 하나를 턱하니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보면 몰라? 등록금 고지서잖아. 등록금? 너 장학금 받는 거 아니었어. 이번 학기에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어. 그래. 그럼 이건 엄마가 낼게. 엄마,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제야 뒤늦게 등록금 고지서를 본 저는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전 일이 떠오르더군요. 돈이 없어서 반장을 못했던 그때의 일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황했던 마음을 얼른 추스르고 최대한 태어난 척 아들에게 말했네요. 아들, 이 정도는 엄마가 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런데 아들은 좋아하기는커녕 피식 웃더군요. 마음대로 해. 아, 그리고 나 장학금 떨어지면서 기숙사비도 내야 한다니까 그것도 보내줘. 그래. 아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했지만 돌아서니 손이 다 떨리더군요. 청소일에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니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시긴 했지만 그래봐야 대기업 회사원과 비교할 수준은 안 됐지요. 그런데 아들이 내민 고지서에는 거의 대기업 회사원의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떡하니 적혀있더군요. 이런 걸 앞으로 반년에 한 번씩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라 기숙사비까지 내야 한다니.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네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돈 때문에 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제가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돈 나올 곳은 뻔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 생활비를 줄이고 일감이란 일감은 죄다 받는 것이었지요. 사실 그전에도 생활비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거기다 아들까지 출가하면서 더 줄어든 상태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줄였습니다. 난방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면 불도 안 켰어요. 심지어 냉장고를 빼놓고는 아예 콘센트를 다 빼버렸습니다. 밥은 거의 회사에서 해결했지요. 청소일이라는 게 보통 아주 일찍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컵라면은 항상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아예 회사에 나가서 그 컵라면으로 삼시세끼를 다 해결했습니다. 물론 눈치가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늦게까지 일을 했으니 컵라면 몇 개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네요. 그렇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아껴가며 저는 최선을 다해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었던 제 나름의 속죄였네요. 덕분에 아들은 별탈 없이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팍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어떻게든 아들 뒷바라지를 하려고 악착같이 살았지만 그게 4년이나 되니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일은 일대로 힘든데 먹는 건 늘 컵라면이니 사람 몸이 버틸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해선 사법고시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학원 다녀야겠어. 학원? 고시원에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테니까 돈 좀 줘. 그래, 알았어.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땐 아직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졸업 후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다시 고시원으로 떠났고 저는 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고시원비에 학원비, 거기다 용돈까지 아들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워낙 똑똑한 아들이니 금방 붙지 않겠나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도 사법고시의 벽은 높았고 그 후로도 3년을 더 공부한 끝에 간신히 최종까지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사법고시 합격 소식과 함께 정말 모처럼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하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3년이나 걸렸는데 장하긴 무슨. 됐어. 나 피곤하니까 들어갈래. 뭐 벌써? 저녁은 무슨. 그냥 라면이나 하나 끓여줘. 그래도 그렇지. 무려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고작 라면 갖고 되겠어? 기다려봐. 엄마가 나가서 소고기라도 좀 사올게. 아, 됐다니까. 나 지금 엄마랑 앉아서 소고기 먹을 기분 아니라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학원비 내주면 엄마 노릇 다 한 줄 알아? 그렇게 하면 내가 그때 일을 잊을 것 같냐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엄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해준 그것들 다른 사람들은 죄다 기본으로 하는 일이야. 당연한 거라고. 그거 가지고 생색낼 생각하지 마. 사법고시? 내가 내 힘으로 사법고시 합격했어. 엄마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더군요. 지난 7년간 없는 살림에 제 몸 깎아먹어가며 간신히 뒷바라지했는데도 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지난 7년간 컵라면만 먹으면서 네 뒷바라지한 엄마한테 할 소리니? 뭐가 당연해? 그게 어떻게 당연해? 누가 엄마더러 컵라면만 먹으면서 살래? 엄마가 제대로 된 직장에서만 일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잖아. 엄마가 그딴 청소일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엄마 부끄러워. 엄마가 하는 이 일이 부끄럽고 이런 구질구질한 집이 부끄럽다고. 이놈의 자식이. 그때 그래서는 안 됐던 건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씩씩거리더니 벗었던 신발을 도로 신고는 그대로 다시 집에 나가버렸지요. 그 후로 아들은 집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기상으로는 연수원에 들어갔을 시기였는데 이미 대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짐은 죄다 빼버린 상태라 집에는 오지도 않더군요. 연수원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먹고 자는 건지 아예 코빼기도 보이질 않더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건 집 근처 부동산에서였습니다. 이야, 축하해요, 정 여사. 네, 축하요? 갑자기 무슨 축하요? 무슨 축하냐니? 아들이 판사가 됐는데 당연히 축하받아야지. 우리 동네가 터가 좋긴 좋은가 봐. 이렇게 떡하니 판사까지 나오고. 벌써 나온 집 없냐고 연락이 종종 오기 시작한다고. 네? 저희 아들이 판사요? 어? 정 여사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아들이 판사 된 줄 몰랐어? 예, 뭐... 이 사람 좀 보게. 아무리 아들이랑 대면대면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 판사가 됐는데 그걸 모르나?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아들이 판사가 됐는데 저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땐 아들이 정말 원망스럽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여자의 몸으로 죽을 고생을 해가며 키운 아들인데 정작 키워놓으니 제 어미 고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연락을 끊었으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러웠네요. 그래도 그해 명절이 되니 아들이 집에 오긴 오더군요. 엄마라는 게 참 웃긴 게 그렇게 연락도 끊고 남처럼 지낸 아들이라도 집에 오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라도 좀 해줄까 싶어서 상을 차렸지만 아들은 마치 남의 집에 온 사람처럼 불편해했습니다. 모처럼 집에 왔으니 하루 자고 가라고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일 없다며 그날 저녁에 바로 돌아가더군요. 결국 저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그래도 제 엄마라고 명절에는 한 번씩 집에 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와서도 아들은 거의 말이 없었고 저도 그런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아무 말 없이 밥만 같이 먹는 일이 반복되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는 생전 연락도 없던 아들이 웬일로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명절도 아닌데 집으로 찾아오겠다면서 말이지요. 저는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아들의 마음도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사다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저녁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온 건 전혀 다른 이유였어요. 여기 받으세요. 응? 이게 뭐니? 청첩장? 집에 온 아들이 다짜고짜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청첩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청첩장이었어요. 이게 뭐니? 이게 네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됐어요. 아예 말씀도 안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드리는 거요. 아니 지훈아, 갑자기 결혼이라니. 난 아직 너랑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아셔서 뭘 어쩌시려고요. 그쪽 집에는 어머니 외국에 계셔서 참석 못하신다고 얘기해놨으니 굳이 결혼식 오실 필요도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멀쩡히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아,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이건 제 삶이고 제 결혼이에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바뀌는 건 없어요. 아들은 마치 남대하듯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혼자 너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고생하며 키우셨다고 하시지만 전 받은 게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 돈 많은 집 딸이에요. 저 이 결혼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요. 내가 결혼에 반대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잖니.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어떻게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 격이 맞아야 초대를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집 부자라고. 그런데 제 엄마라고 청소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격이 맞겠어요? 그 결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날 오지 마세요. 아니, 정 오시고 싶으시면 그냥 하객으로 참석하세요. 아셨죠? 순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머리도 어지러워 뭐라고 대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대꾸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어쩌다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난 그저 없는 살림이라도 꾸역꾸역 꾸려가며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저 자책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청첩장만 덜렁 제게 쥐어주고는 그대로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날 저는 미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눈물만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네요. 다음날 저는 평생을 하루도 쉬지 않았던 청소일을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파서였어요. 제가 아프면 아들이 굶는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은 곧 죽을 것처럼 온몸이 쿡쿡 쑤시고 식은땀까지 줄줄 나더군요. 약국에 갈 기력도 없이 저는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는 냉골에서 이불만 뒤집어 쓴 채 종일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을 앓았어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니 배가 고파서 얼른 라면에 찬밥을 말아먹었더니 기운이 나더군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전부 헛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그날 바로 다니던 회사에 찾아가 일을 줄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곳을 맡아 청소했거든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서 전처럼 돈이 많이 들어갈 곳은 없어졌지만 생각해보니 아직 아들의 결혼이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사활을 앓고 나니 그게 전부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아들은 이미 제품을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는 돈을 모았던 통장을 확인하니 꽤 많은 돈이 모였더군요. 많이 벌지는 못했어도 꼬박 5년을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돈을 모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막 억 단위까지 되는 건 아니었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산 제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돈까지는 아니었지만 돈 때문에 쪼들려 살 필요는 없게 된 거죠. 저는 그 두둑한 통장 덕분에 이제는 전처럼 고생하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아들 키운다고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는데 이젠 제대로 밥도 챙겨 먹고 하니 몸도 건강해졌고요. 그렇게 두어 달을 지내니 어느새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니 보러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차려입고 결혼식장에 갔네요. 갔더니 식장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들이 판사라서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신부 측 하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쯤 되니 도대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눈을 피해 몰래 신부 대기실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자리에 있어야 할 신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쓱 지나가듯이 한번 쳐다보고 말 생각이었는데 자리에 없으니 입장이 좀 난처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저도 모르게 후다닥 이어진 작은 방에 숨어들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건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여기까지 왔나 싶었지만 이미 숨어버린 거라 나가기도 애매했지요. 그래서 결국
의도치 않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는 도저히 결혼식장에서 오고 갈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이제 결혼식이구나. 그동안 네가 수고 많았다. 수고는 무슨,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나저나 아빠,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저 멍청한 자식이 나설 때까지 어떻게든 미뤄뒀지. 진짜 나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평생 사기를 쳤어도 법에는 안 걸렸는데 이제 와서 꼬리를 잡혔으니 원. 에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수 한 번을 안 해. 그래도 저 사람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 유능한 판사더라고. 유능하긴 개뿔. 그렇게 유능해서 사기 결혼인 것도 몰라? 아빠, 그러다 누가 듣겠어. 목소리 좀 낮춰. 하여튼 너도 이번 일만 끝나면 질질 끌지 말고 바로 빠져. 에이, 그래도 그렇게 금방 털고 나오면 안 되지. 뭐? 너 설마 그 자식 좋아하게 되기라도 한 거야? 아빠는 내가 아마추어인 줄 알아? 기껏 판사 와이프 타이틀까지 얻었는데 아빠 재판권만 먹고 빠지기는 아깝잖아. 내가 작업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빠질게.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듣다 보니 이야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결혼식장에서 무슨 사기니 재판이니. 그러다가 급기야 사기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제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들이 판사라는 점을 이용해서 사기죄 재판을 무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방에 숨어 있으니 결혼식이 시작되려는지 두 사람이 신부 대기실에 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둘을 따라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마침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네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아들을 발견하니 저도 모르게 눈에서 불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야. 지훈아, 너 이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예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저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시선을 끌어보려고 소리를 지르다 급기야 여자의 면사포까지 찢어 발기며 난동을 부렸지만 소용없었지요. 결국 저는 예식장 직원들의 손에 붙들려 식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무시 속에 식장에서 쫓겨났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이걸로 지긋지긋한 아들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했네요. 평생을 짐짝처럼 제게 얹혀 피를 빨아먹던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 때문에 발걸음까지 가벼워졌어요. 저는 평생 아들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뒷바라지했지만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했고 무시했잖아요. 처음엔 그저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건 그냥 제 아들이 나쁜 놈이었던 거였어요. 그런 자식을 완전히 떼어버리니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아들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은 줄이고 제 나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평생을 바쁘게만 살아와서 그런지 처음엔 놀고 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또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라는 짐을 벗어 던지고 모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냈네요. 그렇게 1년을 아들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 받았더니 생전 전화 한 번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면 그렇게 기뻤는데 이젠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데이고 데이면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도 미워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어머니, 네가 나한테 웬일로 전화를 다 했니? 왜? 또 뭐 돈 필요하니? 어머니, 저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군요. 아들은 제가 그렇게 뜯어말렸던 결혼 때문에 진짜로 감옥에 가게 생겼던 거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장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아내의 말만 믿었던 아들은 담당 판사에게 잘 봐달라며 이런저런 로비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이후 아내라는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고 거기에 연루된 아들이 사기죄로 고발을 당한 것이었네요. 어머니, 저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요. 그 여자가 다 들고 튀었어요. 제발 변호사 선임비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뭐? 너는 도무지 염치한 게 없니? 지금까지 네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건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 이러다간 정말 감옥에 간다고요. 하나뿐인 아들 감옥에 가면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있다면 그렇겠지. 하지만 나는 1년 전부터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삶이 달라지더구나. 내가 뭐하러 그딴 놈을 아들이랍시고 키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어머니, 네가 늘 얘기했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다 네가 한 거라고. 그래, 생각해보니 그렇더구나. 사기꾼 집안을 만나서 결혼한 것도 너고 사기를 당한 것도 너잖니? 그럼 당연히 네가 해결해야지.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했으니 슬픈 일 있을 때도 함께 슬퍼할 수는 없겠구나. 잘난 놈이니 알아서 잘 해결하렴.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지만 엄마로서 제가 너무하긴 했죠. 하지만 당시에 전 정말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더 하고요. 저는 당시에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 궁금하긴 해서 소식을 알아보니 재판에 패소하여 정말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더군요. 게다가 전 장인의 재판에 관여한 일까지 밝혀져서 아주 난처해졌던 모양이었어요.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건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외에 뭘 더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을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